가다마이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일본말 네. 가다마에 이게 이제 싱글 버튼 자켓 아. 그다음에 료마에가 이제 뭐 더블 버튼 자켓인가 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잘못 들어왔지.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저씨들이 위에 자켓을 이르는 말로 네. 가다마이 그러는데 요즘 뭐 거의 안 쓰죠. 제가 권 팀장님한테 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어? 아니 뭐 그러지 마요. 아니, 그 정도는 괜찮지 뭐. 그래요? 예. 반스봉 알아요? 반스봉? 반스봉? 네. 처음 들어봤어요. 반바지를 반스봉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세대가 아닌가 봐요. 그 그래. 이야기를 들었던 세대가 아닌가 봐요. 돋바도 몰라? 전 그 벤또 말고는 아, 잘 기억이. 벤또는 이제 점심 도시락이고. 그거 말고는 잘. 돋바는 이제 그 약간 패딩 같은 잠바 네. 두꺼운 거. 그거 이제 돋바라고 그러고. 맞죠? 우리 박병창 박병창 이사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죠? 뭔지는 아는데 쓰진 않습니다. 저도 안 써요. 저도 안 쓰는데 그냥 알긴 아는 거. 옛날에 이제 많이 썼으니까. 전 말과 글에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말을 하면은 그게 뭐야? 묻거나 그 말을 네. 왜 써? 이렇게 좀 하는 편이라서 네. 그래요? 욕을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글도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이 있고, 왜 자꾸 뭐라 그래 하면서 그냥 계속 쓰시는 분이. 싫어하죠 상대편은.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가시면서 시마이 뭐 이러면서 사요나라 이러면서 가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한번 나가볼까요? 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3% 올랐고 미국은 나스닥 2.27%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신호를 보여줬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봐서도 60일동 평균선을 지지했고 그리고 아래꼬리 길었고요. 그리고 10주동 평균선 지지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저점 형성을 하고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었고요. 그 가운데 시장의 모멘텀은 지금 특별한 다른 모멘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리기를 셧다운 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딱 그냥 그렇게 진짜 움직였어요. 그렇게 됐네요. 그냥 그 얘기 하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셧다운 해제의 내용인데 사실 AI 반도체 주도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AI 반도체예요. 네.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면서 빠질 때도 걔들이 빠지고 올라갈 때도 걔들이 오르고 나머지들은 다 들러리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빠질 때 빠지고 오를 때는 또 들어오르고 그냥 쥐지부질한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10월 소외 판매 3년 만에 최저 이런 뉴스 나오면은 웬만한 주식이면 막 급락하고 빠지고 그랬겠죠. 네.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는데 플러스 3.6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주식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뭐 판매가 줄었다니 늘었다니 뭐 예를 들어서 빠졌으면 이걸 이유로 되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왜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실적인이 판매 대수가 늘었니 줄었니에서 좀 벗어나 있는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근데 그렇게 좀 테슬라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올랐고요. 금이 2.78% 올랐고 비트코인 선물 1.6% 올랐습니다. 이것도 같이 불러드린 이유는 왜일까요? 같이 다닌다니까요. 같이 시장이 오르내리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이 올라갈 때 안정될 때는 뭐 금이 좀 약하고 뭐 또는 위험할 때는 금이 올라가고 뭐 시장은 빠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시장의 고점에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또 특히 이런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물론 비트코인의 분석은 달라요. 시장과는 좀 다른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예전에도 수급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였지만 네. 지금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설명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설명하면서 뭐 차트나 수급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처음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이 비트코인 나왔을 때 비트코인의 그 신봉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달라져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8.8% 올랐고요. 엔비디아 5.79% 곧바로 뭐 $200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고요. 특이한 점은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입니다.
샌디스크가 11.8% 올랐어요. 마이크론은 6.42% 올랐습니다. 이거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얘네들이 이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두 가지 뉴스를 다 말씀드릴게요. 뭐 5번 뉴스는 우리 뭐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이 내용은 약간 결이 달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는 D램이 HBM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트렌드포스의 보고예요. DDR5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내년에 HBM3E, HBM4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E 모델보다 수익성이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클라우드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을 하면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업그레이드 과정 속에서 서버당 메모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실제로 보면 메모리가 더 훨씬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6번 뉴스를 보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6번의 이 자료를 보면 AI 추론 시대로 생성형에서 이제 추론 시대로 넘어가면서 추론 경쟁력은 저장 장치 용량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11월 낸드 플레이스 계약을 최대 50% 인상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왔는데 그 뉴스가 쭉 있는데 그냥 한 줄에 제가 넣은 거예요, 여기에. 네. 이렇게 넣었고요. 키옥시아 보고서 어저께 얘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2029년까지 낸드 업계 평균 20% 이상 출하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레이스 점유율은 삼성전자 35%, SK하이닉스 27%, 마이크론 14%, 키옥시아 14%, 샌디스크 4%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이거 보세요. 최근 1개월 동안 SK하이닉스가 40%. 어제 이게 돌아다니는 건데 왜 돌아다니나를 제가 다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네. 샌디스크가 84%. 여기에 어저께 더 오른 거예요. 7%. 그럼 95% 올랐네요. 네. 한 달이에요, 한 달. 키옥시아 118%. 웨스턴 디지털 36%인데 최근 1년간, 올해 1월부터가 아니고 최근 1년간은 SK하이닉스가 251% 올랐습니다. 네. 샌디스크는 565% 올랐고요. 키옥시아는 672% 올랐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261% 올랐고요. 근데 이게 돌아다니는 여기 지금 삼성전자 안 들어있죠. 마이크론도 안 들어있고요. 네. 이걸 만든 사람은 제 생각에는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SK하이닉스는 얼마만큼 다른 기업에 비해서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해요. 덜 올랐다. 이 얘기를 계속 해요. 여기서.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도 삼성전자는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했지만 마이너스 9%였고 SK하이닉스는 저점으로부터 반등해서 오히려 플러스라서 플러스 3.6%였습니다. 네. 근데 어제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에 비해서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단기 모멘텀에서 SK하이닉스가 훨씬 강하고요. 지금 수급이 상당히 이 단기적인 그러니까 액티브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말 자체가 액티브잖아요. 액티브의 자금들이 SK하이닉스에 훨씬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돌아다니는 것 같고 여튼 SK하이닉스가 뭐 올라간다. 지금 오늘 보니까 예전에 뭐 100만 원짜리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뭐 98만 원, 81만 원짜리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네. 60만 원에서 50% 오르면 9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만 원 살짝 안 간다 하더라도 90만 원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어제도 올랐으니까 한 430, 440조 됐겠네요. 그러면 90만 원 근처 가면 600조를 넘겠죠. 그렇죠. 그게 지금 삼성전자 시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시총을 SK하이닉스가 넘냐 안 넘냐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서 올라간다면 좀 다른 건데 여하튼 간에 이 두 개 종목이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치고 올라오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그러면 거꾸로 내릴 거냐. 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이런 자료들이나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 수급도 거기 붙어 있으면 네. 결국은 삼성전자도 폭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같이 네.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이제 미국 시장 하면서 요 설명을 드린 거는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4% 오르고 샌디스크도 11% 오르면서 메모리 쪽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네. 모습을 나타내서 우리 시장에는 상당한 온기이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3% 올라서 4,073포인트, 코스닥 1.3%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은 500억 정도 순매도였어요. 기관들이 샀는데 특이한 경우예요. 우리 기관들이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금융투자가 동시에 다 같이 1,000억 이상씩 사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사더라고요. 뭐 1,000억, 2,000억씩 잘 안 사요. 근데 어제 연기금이 637억, 사모펀드 1,819억, 투신이 1,372억, 금융투자는 뭐 프로그램이니까 9,400억. 기관들이 1.3조를 사주면서 대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반대로 외국인들이 팔면서 그 힘이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난주에 확연하게 다르죠. 지난주 얼마 팔았다고요? 7.7조. 네. 근데 어제 535. 왜 안 파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기관 매수의 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고요. 오후 들어서는 한 3% 올랐다가 더 이상 못 오르고 약간 밀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 정부의 셧다운 종료 합의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이 내용을 적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76% 올랐고 SK하이닉스는 4.48%.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올라갈 때도 상승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화두는 다 그거예요. 둘 중에 뭐 살 거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금요일날 일요일날 강연회 때도 김프로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순서대로 뭐부터 살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지금 전부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은 거기에 결론은 뭐였냐면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네.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오르니까 전력기기 올랐겠죠. 네. LS1리 8.6%, 효성중공업 3%, HD현대일렉트릭 4.7%. 자, 요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하고 동일하게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이었고요. 어제 우리 시장의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은 지주사와 증권들이 은행주들이 대거 급등했습니다. SK 9%, 삼천일 9%, 다 9%네 지금 봐도 신영증권 9%, 네. HD현대, 효성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것도 올랐고요. GS는 11% 올랐고 전반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어제 올라온 것은 어제 시간이 그렇게 마지막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시황에서만 우리 시장은 밸류업 정책하고 반도체 이 두 가지로 이 핵심으로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어저께 이미 주말에 나온 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제 전해드리지 못해서 오늘 그걸 좀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세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죄송합니다. 네. 배당소득세 이번 주에 당정 협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달 중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확정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당에서 한 25%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에는 20% 얘기를 하고 있고 배당 횟수를 뭐 12번은 늘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오히려 더 강하게 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일에 기재부 등과 세법 개정안 심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요. 자사주소가 의무화를 담긴 3차 상법 개정은 올해 정기 국회 안에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이게 어제 호재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물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네.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또 약간 뭐랄까요 우려 또는 비판적인 뉴스들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 두 번째 뉴스입니다. 뭐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난 올해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코스피만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융업이나 보험업의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봤더니 네. 작년 기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고배당 기업 그러니까 45% 배당하고 배당 성량이 높고 그리고 뭐 연간 5% 이상 배당을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조건에 맞는 기업들이 전체 기업 중에 409개, 17.3% 정도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금융업이 44%, 네. 그리고 은행이 53%, 증권은 50%, 비제조업은 20%, 제조업은 14.5%뿐이 안 돼서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제조업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장주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네. 이번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좀 뒤쳐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저도 몇 차례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어제 보시면 은행증권
지주 이렇게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주사하고 금융주들이 가장 네. 많이 상승한 게 시장의 전체 상승에 가장 강세 모멘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크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뭐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19일 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요걸 가지고 모멘텀을 만들 건데요. 근데 셧다운 해제가 어떤 모멘텀이 되느냐? 셧다운이 됐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고 이랬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에 막 우리가 막 이걸 논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왜 안 논했을까요? 결국은 타결하고 했을 네네. 거니까 뭐 여러 번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크게 이것을 우리는 시장에서는 이거를 악재로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해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결과가 나오면 굉장한 호재라고 또 막 지금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셧다운 해제가 되면 기관 투자가들이 대기 자금하고 그때 빠진 것들에 이제 숏을 쳤던 쪽에서 강력한 쇼커가 유입이 될 수 있다. 시장의 수급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무부의 미집행 단기 자금이 지금 어마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이걸 시장에 그냥 단기적으로 다 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QE의 효과가 생겨요. 이게. 네. 이게 경기 부양의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모멘텀이라고 보는 거고요. 연말의 모멘텀은 단연코 12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 네. 여기 좀 달려 있고요. 지금 셧다운 해제가 되면 고용 지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가지고 아마 시장은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밸류업 정책이랑 반도체로 그냥 이 투톱으로 가고요. 네. 가고 거기에 있는 그 밑에 조선망상 원자력 전력기기 로봇 이런 것들은 그냥 순서대로 네. 하나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셧다운에 들어갔을 때는 별로 마이너스가 아니었는데 네. 셧다운 해제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묘한 상황이라는 거죠. 마법이네 마법. 그만큼 하여튼 뭐 장이 강하다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악재가 나오면은 네. 악재야 그러는데 시장은 잘 버텨. 악재 해소됐어. 확 튀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미국이 또 다시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으로 또 반등을 하고 그리고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또 긍정적인 자료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말 뭐 지수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7,000포인트 간다는 얘기를 지금 S&P 기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른 얘기를 저는 이제 좀 이따가 3번, 4번 뉴스에 드릴 거고요. 일단 1번, 2번 뉴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에서 대법원 이제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미국 국민에게 1인당 $2,000씩 지급할 것이다. 우리는 곧 37조의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고 1인당 최소 $2,000의 배당을 지급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그냥 던졌어요. 근데 곧바로 아까 공 기자님 이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얘기 나오자마자 곧바로 베센스 장관이 야, 이거 돈으로 주는 건 아니야.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감세 법안의 세금 감면 효과로 실현할 거다. 가령 초과금융 수당, 사회보장세 면제, 대출 이자 세액 공제 등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냥 질러놓은 거고요. 벤슨 장관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정도 되면 네. 베센트 장관도 참 힘들겠어요. 그렇죠. 또 질렀어. 또 질렀어. 그래가지고 이제 곧바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0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라는 걸로 만약에 계속 갔으면 오히려 훨씬 더 불리했을 거라고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벤슨 장관이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일본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다카이 총리가 이제 총리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재정 관련돼서 얘기 좀 했는데요. 재정은 완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론. 12월에 일본 BOJ에서는 금리 인상 쪽으로 거의 100%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번에 BOJ 회의 전에 먼저 이걸 선제적으로 발표를 이렇게 한 겁니다. 단기 재정 균형 목표는 폐기를 검토한다. 무슨 표현이냐면 단기적으로 흑자 목표를 내는 건 우리는 비현실적이야. 우리의 현실 상황이. 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필요시에 소비세 인하까지도 나는 검토하겠다. 아베노믹스랑 똑같네요. 네. 완전 결론은 똑같네요, 진짜. 재정 기초를 확대하고 경제 부양 중심의 정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지금 상당히 약세이고요. 금리 인상이 좀 뒤로 물려지거나 아니면 이게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쪽하고 아닌 쪽하고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우리한테 악재거든요.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CT에서 나온 보고서도 저는 우리에게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은 미국의 M7의 밸류에이션을 이미 넘어섰다. 이익 성장 속도는 미국 기업에 뒤쳐져 있어서 주가 펀더멘털의 괴리가 훨씬 더 미국보다 심해져 있어서 일본의 니케이 225 그리고 길주 위주로 단기 조정의 위험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미국이 빠지면 우리 영향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일본이 이런 쪽에 좀 빠지는 부분이 생기면 여기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생각이 생기면은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좀 혜택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요번에 그 시장 우리 시장에서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7.7조 빠졌잖아요. 네. 그 돈 미국으로 갔나요? 50% 제가 자료를 봤는데 반 이상이 일본으로 갔다고 그러거든요. 아시아를 이제 통으로 보는군요. 예, 통으로 보죠, 당연히. 예. 어. 일본. 물론 거기는 이제 선진 지수에 들어가 있긴 해요. 네, 우리하고 우리 이머지고 다르긴 한데 그 돈이 다시 본국으로 가기보다 일본으로 그 뉴스 기사 보세요. 그 보면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네. 일본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고평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일본이 고평가 얘기 나오고 일본 시장이 급락하거나 아니면 막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러면 우리도 안 좋죠, 당연히. 네, 네. 그런데 얘네는 양적 완화를 계속 한다고 하고 돈은 푼다고 하고 너무 고평가야.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전체적인 유동성은 줄어들지 않고 탄탄한 가운데 얘는 고평가예요. 그러면 좀 더 저평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들은 대체로 뭐 한중일 요 나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군요. 그렇죠. 예. 네. 대만 쪽하고요. 대만, 대만하고요. 그리고 저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시장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강연에 다니고 하니까요. 근데 이런 뉴스들은 우리 참고로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신임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에는 대부분 약세였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2월에 당선이 돼서 2017년 1월에 취임했거든요. 네. 2018년도에 시장이 조정을 보였죠. 2년 차에 약세였거든요. 자, 이것만 갖고 과거에 그랬다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맨날 얘기하듯이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미국 시장은 3년 연속 강세, 4년 연속 강세라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세 상승이 시작된 2008년,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10배까지 난 거거든요. S&P 500 기준으로. 네. 제가 일부러 이걸 적어왔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적었어요. 2009년, 2010년 2년 상승 후에 2011년 조정을 보였어요. 이거 작은 조정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상승 후에 2015년도에 비교적 큰 폭으로 빠졌어요. 2016년, 17년도에 이게 트럼프 때예요. 16년, 17년도에 2년 동안 상승했다 2018년도에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3년 동안 상승하다 2022년도에 빠졌습니다. 일단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부터 숫자를 적어드릴게요. 이때는 2019년도에 28%, 20년도에 16%, 이 지수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2021년 26% 올랐거든요. 이 3년 오르고 나서 2022년도에는 큰 폭으로 빠졌어요. 왜요?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이때요. 네. 지금 그리고 나서 2023년 AI 소위 챗GPT가 2022년 11월에 나오고 나서 2023년에 24% 올랐고요. S&P 나스닥은 훨씬 급등했습니다. 네. S&P 500 기준입니다. 2024년도에는 23% 올랐고 2025년 현재는 약 16%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3년 연속 올라온 상황이에요. 지금 2009년부터 제가 이거 불러드리고 있잖아요. 2009년 이래에 3년이 지나고 4년 동안 양봉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상승의 폭이 지수가 이게 승수 효과가 있잖아요. 네. 3년 연속 24%, 23%, 20%씩 오르면은 이 폭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역사적으로 다 데이터를 봤더니
대통령의 신임 대통령이 집권하고 2년 차에는 대부분 좀 약세를 보였더라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얘는 별로 안 믿고요.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 시장이 23년에 24% 오르고 24년에 23% 오르고 올해 16% 오르고 뭐 지금 이거 더 오른다면 한 20%될 거고 이렇게까지 오르고 나서 연속적으로 내년에도 막 20%씩 이렇게 10몇 %씩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내년도의 시황을 바라볼 때 미국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반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요. 반론은 우리 그 1990년대 말에 그 인터넷 혁명이 있었던 그렇죠. 것처럼 네네. 이번에는 AI의 기술 혁명이 있는 거니 네. 이번엔 다르다.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그때도 한 4년 연속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이너스는 안 나더라도 상승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주수가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00원에서 20,000원 빨리 갔어요. 20,000원에서 40,000원 갔어. 근데 그 위로는 올라가는 그 폭이 점차로 줄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미국 시장에서 지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금리 이제 우리 맨날 금리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냐면 생활비, 주거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상당수 가정이 겨우 버티는 중이다. 우리 이렇게 많이 느끼잖아요, 이걸요. 보도를 보면요. 부유층은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강한 소비는 상위 소득층이 대부분 주도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고통이 누적되면 경기 흐름이 탈선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왜 우리가 여기 앉아갖고 미국 걱정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미국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게 노이즈나 이런 부분이 좀 돼서 미국이 만약에 조정을 보이거나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상황은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게 주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미국 시장이 16% S&P 500 기준으로 16% 올랐지만 맨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몇 개 종목만 가지고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좀 길게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가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번, 6번 뉴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건 어제 가져왔던 건데 못했는데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오픈 AI에서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범위 확대 요청을 하는 백악관에 서한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현재 반도체 세액공제는 반도체 공장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법의 투자 세액 공제를 받는 대상을 반도체 제조 이외에 관련 공급망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관련 공급망이 뭐냐? AI 데이터 센터, AI 서버 제조, 변압기, 특수강, 전력망, 구성품의 투자 세액 공제를 요청.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 이렇게 안 하면 AI 초기에 실질적 자본 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초기 위험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놔야지만 결국은 민간 정보를 유치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미국 내 AI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후에 사후 얘기는 없습니다. 네. 사후 얘기는 없는데 만약에 그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쪽으로 해보자라는 만약에 트럼프의 워딩이 나온다. 네. 그러면 또 새로운 섹터 이미 세긴 셌지만 강력한 테마가 또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언급 들은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과 미국의 신용카드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 네. 연말까지 제휴 합의 다 끝내는 것을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애플을 벤치마킹해서 비슷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가 삼성의 디지털 지갑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다. 월트리트저널에서 그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수익이 거의 네. 대부분 앱과 그 부가 서비스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에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충성 고객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들 빅테크들은 삼성전자를 빅테크라고 가정한다면 이들 빅테크들은 지금 뭘 이런 일을 해야 돼. 이거 성공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래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실행이 되는가 하는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되면은 우리는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쓰게 될 테니 네. 결국 어떤 그 플랫폼은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 네. 지갑을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다라는 네. 개념으로 그러면 지갑은 어디 있어? 핸드폰에.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해야 돼.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은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거 안 하면은 저도 그쪽에 뭐 신봉론자나 뭐 찬성론자는 아닌데 네. 좀 보수적인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빅테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이 되면 네. 지금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거 할 수 있는 데는 진짜 빨리 해야 돼요. 네, 네.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빈세트님이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맨 마지막 그 뉴스는 했죠. 요 세 가지 남았네요. 네.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하나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퍼스트 브랜즈라는 회사가. 부채가 100억 달러 이상이고요. 그래서 UBS의 관련 익스포저가 한 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파산하고 자산을 현금화하고서 본사에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뉴스가 하나가 있어서 요 특이해서 한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만 맨날 바라보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25년 올해 7월에 뭐 철강 가격 관세 붙이고 다 관세 붙였는데 구리에는 제외했어요. 그때 구리 가격이 폭락했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요번에는 이거의 거꾸로예요. 거꾸로. 요번에는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상무부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2027년 15%, 28년 30% 단계적으로 인상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폭락했었거든요. 네. 요번에 관세 부과한다는 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구리 가격에 트레이더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11번 뉴스도 의미심장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뉴스예요. 앞으로는요. 다 오늘은 아니지만 네. 오늘 아니지만 로빈후드에서요.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비상장 AI 기업 펀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뭐 할 거냐? 이 돈을 모아서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5개 이상의 주요 비상장 기업에 집중 투자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반 투자자도 AI 혁명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긴 그래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돈을 가지고 스타게이트에 참여하겠다.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니스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잡한 사모 전략의 위험이 있고 환매 제한 구조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로빈후드의 이 사람들의 운영 경험의 부족의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근데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두 가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는 로빈후드 같은 신생의 이런 이제는 거의 증권사가 된 거죠. 네. 이제 IB까지는 표현 안 하지만 이런 데들이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의 기득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어제 제가 버블의 징후 7가지 네. 그거 막 읽어드리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복잡한- 어떤 게 있어요? 복잡한 상품. 네, 복잡한 상품, 개인들의 광범위한 참여, 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열심히 잘 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습니다. 밖에 안 남았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도 투자하면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네. 그리고 160이라고 공모주 청약부터 매도까지 대신해준 어플이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용돈벌이로 하나 맡겨두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비츠로 넥스텍이라는 회사가 아마 청약을 하는 모양이죠. 그런가 봐요. 네. 네. 보통 이제 청약하려면 일단 뜰 것 같긴 하니까 네. 무조건 이제 사고는 싶은데 또 뭐 증권사에 뭐 돈 넣어놔야 되고 그렇죠. 또 뭐 이런 네.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심플하게 대신해주는 160에서
NH투자증권 계좌 연결하면 예수금에서 6% 이자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도 받으면서 공모주도 자동 투자하는 이런 방식 160이라는 서비스가 혹시 이제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니까요. 네,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네. 예전에 공모주 청약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꽤 많이 계셨었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시간대가 좀 마땅치 않단 말이죠. 일하다 힘들죠. 보면 그렇죠. 일하다 보면.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이게 2-3 이틀 진행되죠. 공모주 청약 이틀 진행되나.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자동으로 해주는 곳이 있으면 좀 편하겠네요. 네. 자, 하여튼 뭐 종목 찾을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모주 전문 다 있으니까 나오는 것마다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균등 배정으로 최초 청약 증거금 입금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하니까 네.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예수금 이자 준다는 것도 잘 판단하셔서 괜히 돈 놀리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60 어플리케이션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자, 저희는 이제 빈센트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스덤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위스덤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몇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